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23년을 사는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옛날에 꽉 막힌 생각을 뼛속 깊이 가지고 있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께 맞추면서 그 긴 시간을 제가 어떻게 보냈나 싶어요. 지금은 시어머니만 남아 계시지만 시부모님 사고방식에 맞추느라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결혼 후 2년간은 심지어 시어머니에게 살림을 배운 뒤에야 분가를 할 수 있었어요. 밑반찬 만드는 법부터 시작해서 국이며 밥 짓는 법, 술상 차리는 법까지 배웠죠. 청소하는 방법도 얼마나 꼼꼼히 배웠는지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청소만 해서 바지의 무릎 부분이 반들반들해질 정도였어요. 여기 봐라 여기 이게 뭐냐? 아직 먼지가 남아있잖아. 아이 구석구석 깨끗하게 닦으라고 했지. 그리고 다 하고 나면 저녁상에 올릴 생선 손질해 놔라. 그것도 가르쳐준 대로 깔끔하게 잘해. 아침을 차리고 나면 점심을 차리고 점심을 먹고 나면 저녁을 차리고 그렇게 집안일을 뼈 빠지게 배웠고 혼자서도 매일 할 수 있을 정도가 된 뒤에야 분가를 하게 된 것이었어요. 분가를 한 이후에도 시어머니는 분가한 집에 오가며 제가 제대로 밥을 차리는지 감시를 하셨어요. 만약 남편이 먹는 밥상에 라면이라도 올라갔다가는 난리가 날 정도였지요. 반찬 하나, 국 하나를 밖에서 사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저는 남편 뒷바라지 하는 법을 몇 년에 걸쳐 배운 것이었어요. 사실 우리 세대에 맞지 않은 고된 노동 방법을 가르치시는 시부모님 덕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절충을 해보려고 대화를 시도하면 화를 내며 내치시고는 했죠. 어쩔 수 없이 시부모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버텨낸 힘은 남편도 아닌 형님 덕분이었어요. 우리 형님은 좋은 집안에서 자란 것이 태가 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고급스럽고 항상 마음에 여유가 있고 다른 사람을 챙길 줄 알았어요. 집안 사정도 넉넉했는데 그런 형님은 한 번을 으스댄 적도 없이 겸손했어요. 좋은 건 나눌수록 더 커진다면서 늘 저에게 나눠주고는 했어요. 시댁살이 하던데도 형님은 제가 힘들 것을 알고 일부러 더 찾아와 주고는 했죠. 어머님, 저 왔어요. 동서, 그간 잘 지냈어? 자, 내가 근처 수산시장에서 회 떠왔거든. 오늘 저녁에는 이거랑 매운탕 끓여 먹으면 어때요, 어머님? 제가 매운탕 끓일게요. 형님은 종종 식사거리를 사들고 찾아오고는 했어요. 매일 끼니 챙기느라 고생하는 저를 위해 한 끼라도 일손을 줄여주려고 하는 것이었지요. 그 마음을 알고 있어서 저는 더 고마웠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시집살이가 아무리 고되어도 형님에게 기대어서 버텨나갈 수 있었어요.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식구가 있다는 것이 참 든든했어요. 제가 시어머니에게 꾸지람을 듣고 속상한 날 형님에게 전화를 하면 형님은 항상 인자하게 이렇게 다독여 주었어요. 아휴, 시어머니가 오늘은 정말 너무하셨네. 아이, 그깟 연근 덜 졸여준 게 뭐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신대. 덜 졸여졌으면 더 졸이면 되지. 시집살이 힘들지? 아이, 나도 정말 힘들더라. 그래도 그동안 잘 버텼으니 이제 얼마 안 남았을 거야. 기운내 동서. 형님의 다독임이 저에게는 항상 힘이 되었어요. 심지어 제가 드디어 분가를 했을 때 형님은 친언니처럼 혼수까지 챙겨줬어요. 세탁기랑 건조기를 보내주셨는데 그때 형님이 한 말이 머릿속에 남아있었어요. 동서, 4시쯤에 세탁기랑 건조기 갈 거야. 그때 동서가 보고 마음에 든다고 한 모델로 보냈어. 우리는 평생 한 팀인 거 알지? 잘해보자고. 그냥 내가 주고 싶어서 보내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받아. 형님이 저에게 따뜻하게 한 팀이라고 말을 해준 것이 정말 고마웠어요. 저는 그때 형님의 말대로 형님의 친언니, 한 팀처럼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가를 한 뒤로도 저와 형님은 자주 왕래를 하면서 지냈죠. 완고하고 독한 시어머니를 대하는 것은 언제나 어려웠지만 형님이 있어서 시댁과의 생활도 지낼만 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는 만만치 않은 분이었어요. 분가를 한 뒤로도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수족처럼 생각하시는 것인지 계속 시집살이를 시키고 싶어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참을 수 없는 것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들러서 식사를 한 뒤에 저희 집 방을 모두 열어보며 검사를 하는 것이었어요. 식사를 하시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식사를 하지 않는 날에도 마음대로 집에 들어와서 방을 전부 열어보면서 검사를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었어요. 그때 분가를 가까운 곳으로 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집 비밀번호를 바로 바꾸지도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가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그냥 둘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느 날 제가 큰맘 먹고 대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매일 오셔서 방 검사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분가도 했고 아무리 아들이고 며느리여도 사생활이 있는 곳인데 부부가 잠을 자는 안방이며 개인적인 물건들이 있는 서재방까지 다 열어보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이렇게 제가 용기를 내서 모진 소리를 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한테 화를 버럭 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어요. 아, 이 정도가 뭐가 어떻다고 그래? 내가 너 음식하는 거랑 청소 다 가르친 거 기억 안 나니?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해주면 고맙게 여겨야지. 네가 잘하고 있는지 보고 잘못하면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 어디서 무리하게 시어머니한테 훈계야, 훈계는. 어머니, 가르쳐 주시는 것은 감사한데 제가 몇 년이나 배웠으니 이제는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말을 해도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극단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죠. 얼마 뒤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두었어요. 남편에게는 이러저러한 일로 비밀번호를 바꾸었으니 시어머니에게 알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죠. 그러자 그날 오후부터 제 전화기에 불이 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몇 분 간격으로 전화를 해대는지 전화기가 계속 울리는 것이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실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거의 100통에 가까이 전화가 오자 좀 무서울 정도여서 저는 전화기를 아예 꺼버렸어요. 다음날 전화기를 켜보니 더 이상 전화가 오지는 않았어요. 점심이 좀 지나서 문을 열으라면서 문 밖에서 화를 내고 문을 두드리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지만 너무 시끄럽게 난리를 피우니 이웃에서 항의를 했고 시어머니는 결국 집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 이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들어오는 것을 포기한 것 같았어요. 저는 정말 숨통이 트인 것 같았죠. 더 이상 저희 부부의 사적인 공간을 시어머니가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살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어머니를 아예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서 몇 주가 지난 뒤 인사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에 시어머니가 자주 가는 마트로 향했어요. 시어머니가 몇 시에 마트에 가는지 알고 있어서 시간에 맞춰 마트로 갔죠. 마트에 도착하자 장을 보고 있는 시어머니가 보였어요. 제가 어색하게 다가가서 인사를 건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떨떠름하게 인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옆에 시어머니의 동네 지인분들이 지나가시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발견한 시어머니가 갑자기 그분들을 붙잡더니 그 자리에서 저에게 면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얘가 저희 며느리인데요. 글쎄, 지 시어머니가 점심 좀 먹여달라고 하는 걸 못 먹게 하려고 집문을 걸어 잠그고 열어주지도 않지 뭐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서럽게 살아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자기들 집을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보는 게 싫대요. 집안 어른이 가끔 밥 좀 얻어먹고 어떻게 사는지 집 구경도 할 수 있는 거지. 아예 안 그래요? 마트에 있는 사람들과 동네 지인들이 다 듣는 앞에서 그렇게 큰 소리로 말을 하니 저는 좌불안석이 되어 어쩔 줄을 몰랐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당장이라도 자리를 피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예의 없고 제멋대로인 며느리가 되기는 싫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죠.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매일 오셔서 저희 부부 안방도 포함해서 모든 방을 검사하듯이 들여다보니까 말씀드린 것이었어요. 매일 그렇게 와서 검사하듯이 보는 게 정말 스트레스예요. 식사하시는 건 상관없어요. 거기까지 말하고 저는 울컥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만 해도 힘들었는데 마트에서 이렇게 구경거리가 된 것도 정말 싫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대충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면서 마치 이겼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집에 와서 펑펑 울었는데 소식을 들은 형님이 쫓아와서 위로를 해주더군요. 동서, 속상했지? 나는 신혼집을 일찍 얻어서 일찍 분가했지만 초기에 어머니와 비슷한 신경전을 벌였거든. 그래서 나도 결국 비밀번호를 바꿨어. 근데 그 뒤에 어머니가 계속 화풀이를 하시는 거야. 나는 어느 날 시댁으로 불러내더니 무릎을 꿇리고 10시간을 훈계한 적도 있어. 화장실도 안 보내주려고 해서 정말 고생했는데 기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생각으로 진짜 입술 찢어지게 물고 참았다니까. 너무하지 정말. 한동안 또 동서한테 화풀이 하겠지만 속상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나랑 이야기 나누고 풀자. 형님은 이렇게 저를 위로했어요. 저는 너무 서러웠지만 이후로 시어머니가 화풀이를 할 때마다 형님에게 의지하며 이겨나갔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저에게 못된 행동을 참 많이 했지만 저희 집에 마음대로 들락거리지 않게 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긋고 살 수는 있었어요. 아무 때고 불러서 고된 시집살이를 시키기도 하고 명절만 되면 그렇게 아침부터 밤까지 볶아댔지만 형님과 둘이었기에 이겨내면서 시어머니와는 가까운 듯 먼 사이로 지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누릴 것을 당연한 듯이 저희에게 요구를 했지만 항상 잘 절충해서 대응을 해나갔어요. 그렇게 지내는 것이 최선이기도 했고 적어도 형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은 즐거웠으니까요. 그렇게 지낸 지 여러 해가 지난 뒤였어요. 시어머니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갑작스럽게 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을 예전처럼 구석구석 둘러보시더니 갑자기 혀를 차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예, 저것도 너희 형님한테 받아온 거지? 너 형님이 나눠주는 것들 자존심도 없이 받아서 쓰지 말아라. 너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 형님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데. 나는 너희 형님이 너무 무서워.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생각이 없어서 이러지. 시어머니가 하도 절레절레 도리개질을 하시면서 형님이 무섭다는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의문이 들어 시어머니에게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 정말 좋은 분이신데 어머님이 왜 무섭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어휴, 내가 너희 둘이 사이가 좋은 것 같아서 그동안 아무 말 안 했지만 말이야. 너희 형님은 앞이랑 뒤가 다른 사람이야. 그건 몰랐지? 그럴 리가요. 그동안 잘 지내왔는걸요? 형님은 저를 항상 잘 챙겨주시고 얼마나 좋은 분인데요.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네 형님이 얌전한 고양이처럼 생선 잡아다가 물어주는 것 같아 보이지? 그런데 맨날 내 앞에 와서는 뭐라고 했는 줄 아니? 너 보고 거지 같다고 하더라. 지가 가져다 주는 거면 뭐든 넙죽넙죽 받아 챙긴다고 말이야. 어찌나 짜증을 내면서 무서운 표정으로 말을 하든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니 챙겨준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받아 챙기지 말라는 말이야. 적당히 거리 두고 지내.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형님이 저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는 것도 믿을 수 없었고 지내온 세월이 있는데 형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말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섭섭한 일이 있거나 해서 마음대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나자 형님이 정말로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의문이 들기는 했어요. 그래도 형님에게 확인을 해보지 않고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했지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멋대로 하는 이야기 같으니 형님과 직접 만났을 때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자고 생각을 하고 그날의 일은 일단 넘어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형님의 문자 한 통을 받게 되었어요. 문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내가 그동안 잘해준 것들을 거지 취급한 걸로 생각한 거야? 정말 실망이다, 동서. 시어머니께 다 들었어. 너무 화가 나고 용서할 수가 없으니 연락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동안 정말 동생처럼 아꼈는데 너무한다. 저는 뒤통수를 한 대 세게 맞은 기분이었어요. 무엇인가 단단히 잘못되었구나 싶었죠. 시어머니는 형님이 저를 거지 취급한다고 했는데 형님은 도리어 제가 형님을 질투하는 것처럼 말했으니까요.
아무래도 시어머니가 이간질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형님에게 급하게 연락을 했지만 형님은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오해로 인해 이미 마음이 돌아선 것처럼 보였죠.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발을 동동거리면서 연락을 했지만 형님은 제 연락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이런 상황에 말도 없이 찾아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슬픈 마음으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이 사달을 만든 시어머니가 뻔뻔스럽게 저희 집으로 찾아왔어요. 저는 당장 따질까 싶었지만 시어머니 성격에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잘 알아 일단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대신 이제는 시어머니의 말을 싹 녹음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증거가 있어야 시어머니의 이간질에 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 뱀 같은 혀에 놀아나다가는 주변 사람을 다 잃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별말을 하지 않았지만 화가 난 듯이 씩씩대고 있자 시어머니는 눈치를 살살 보다가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뜻밖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예, 미안해.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 내가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간 이식이 필요하다고 하거든. 아이, 그런데 이제 너희 시아버지도 없고 하니 기댈 곳이 너희밖에 없잖니. 근데 너희 형님이 간 이식에 적합자라고 하잖아.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협박하더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너희 형님의 보온성을 숨겨왔던 거야. 저번에 너한테 말한 것들 전부 사실이야. 제가 끝까지 믿지 않는 눈치이자 시어머니는 정말이라면서 핸드폰 문자를 꺼내서 저에게 보여줬어요. 문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동서 거지근성은 못 고쳐요. 제가 인연 끊는 게 훨씬 빠르죠. 간 이식 받고 싶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동서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하고 몇 번이나 다시 읽어보았어요. 믿을 수 없었지만 몇 번을 읽어보고 나니 섬뜩했어요. 이런 문자를 형님이 보냈다니. 그동안 오랜 세월 함께 지내왔는데 이런 모습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무서운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저를 감쪽같이 속이면서 뒤에서는 제 흉을 봤다니 말이에요. 아무래도 간이식이 필요했던 시어머니는 형님의 허수아비가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간 형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한탄을 하셨어요. 저도 가슴이 아팠어요. 형님이 먼저 저와 연을 끊겠다고 했으니 더 이상 연락을 할 필요는 없겠다 싶었죠. 저는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가서 간이식 적합도 검사부터 받았어요. 결과가 나온 날 보니 저도 간이식 적합 판정이 나와서 다행히 형님을 대신해 제가 공여자가 될 수 있었어요. 제가 간이식을 하겠다는 의사를 시어머니에게 전하자 시어머니는 뛸 듯이 기뻐하며 고맙다고 하셨어요. 남편이랑 아주버님도 자식이니까 당연히 적합 검사를 하였는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둘 다 당뇨가 있어서 부적합으로 나왔거든요. 시간이 흘러 간 이식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와 시어머니는 미리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 준비를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한 병실에 누워서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혼나면서 시집살이를 하던 결혼 초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예전에는 근엄하고 무섭고 꽉 막힌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이제는 힘 다 빠진 할머니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 일을 잊고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이제 혼자가 되고 보니 외로운 것은 있지만 그래도 나 한 몸만 챙기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내가 너 밥하는 법 많이 가르쳤잖니. 그게 힘들기는 하지 않니? 시어머니는 과거 이야기까지 서스럼 없이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와 많이 친해진 기분이 들었죠. 또 시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네 간을 이식받으면 우리는 이제 한 몸으로 같이 사는 것이잖아. 이 수술만 끝나면 내가 너한테 정말 잘아마. 그리고 이제 이간질이나 시키는 첫째 며느리랑은 연을 끊을 생각이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시 잠시 잊고 있던 형님 생각이 났어요.
몇 년을 친언니처럼 생각하던 형님이 그런 사람이었다니 아직도 믿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뒤숭숭해졌어요. 밤이 되고 시어머니는 금방 잠에 들었지만 저는 한 번 떠오른 형님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서 새벽까지 잠에 들지 못했어요.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인 것이 틀림없어 보였지만 이대로 형님을 외면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만약에라도 시어머니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쩌지? 그런 생각에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모르는 번호로 갑자기 전화가 걸려온 것이었어요. 받지 않으려고 했는데 이 시간에 전화가 온 것이 수상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마치 제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형님이 전화를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아들었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형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서, 일어나 있었어? 설마 지금 병원이야? 벌써 간 이식 수술 마친 거 아니지? 저는 오랜만에 듣는 형님 목소리가 반갑기는 했어요. 하지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형님, 이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네, 저 병원 맞아요. 수술은 며칠 뒤에요. 근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자 형님은 큰일을 그르친 듯이 혼자 한숨을 푹푹 내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거기까지 가면 안 됐는데 내가 너무 늦었어, 동서. 잘 들어. 간이식하면 안 돼. 독한 시어머니가 간이식을 우리한테 받고 싶어서 우리 둘 다 이용한 거야. 자기 자식들한테 받으면 될 걸 꼭 우리한테 받으려고. 정말 독한 양반이야. 내 말 잘 듣고 간이식 거절한다고 병원에 말해. 네? 하지만 이미 수술 준비 중인걸요. 그리고 어머니 말로는 형님이 이간질을 했다고 하던데요. 저한테 형님이 보낸 문자도 보여주셨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야. 어머니가 내 핸드폰으로 혼자 한 거라고. 동서한테 가서 내 이야기 이상하게 하던 그날 어머니가 내 핸드폰 가지고 간 걸 뒤늦게 알아서 설명할 방법이 없었어. 지금 통화하는 거 새로 개통한 핸드폰이야. 어머니가 분명히 동서한테 간이식 해달라고 했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내가 친정집에 일이 좀 터져서 지방에 내려갔다 오느라 동서한테 설명을 충분히 못한 사이에 벌써 간이식 적합검사까지 하고 입원까지 했구나. 동서가 나를 안 믿어도 찾아가서라도 말렸어야 했는데. 동서, 내 말 믿어야 돼. 우리 한 팀이잖아. 우리가 함께 지낸 세월이 얼마인데. 어머니 말 믿어? 나 그런 사람 아닌 거 동서가 더 잘 알잖아. 형님은 수술이 며칠 안 남았다는 제 이야기를 듣고 더 다급하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이렇게 되자 누구 말이 진짜인지 알기가 어려웠어요. 시어머니 말을 믿고 간이식을 하겠다고 입원까지 했는데 형님은 그 모든 게 시어머니의 거짓말이라고 하고, 그래서 저는 전화를 끊은 후 잠든 시어머니의 소지품을 몰래 뒤져보았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의 가방을 뒤적여보니 아니나 다를까 가방 속 주머니 안에 꺼져 있는 형님의 핸드폰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또 덜컥 놀랐어요. 정말로 형님 말씀대로 이 모든 것이 형님이 아닌 시어머니의 짓이라는 말일까요? 그렇다면 저는 시어머니의 말만 믿고 제 간을 빼주려고 입원까지 했다는 말인데, 시어머니의 거짓 노름에 노란한 것이라면 제가 너무 억울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느껴졌어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느라 그날 밤을 꼴딱 샜어요. 어느새 수술은 하루 뒤로 다가왔거든요. 오늘 내로 시어머니에게 확인을 해야 할지 아니면 수술 하루 앞두신 나이 많은 시어머니를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을지, 또 형님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모든 것이 고민되어 저는 고민만 하다가 잠이 들어서 그날은 그냥 그렇게 보내고 말았어요. 다음 날인 수술 당일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형님이 병원에 찾아와 병실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런데 형님이 병실에 얼굴을 내민 순간 시어머니는 형님을 보자마자 경기를 일으키는 것 같이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는 것이었어요. 갑작스럽게 벌어진 난리에 저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이 무서운 년 어딜 찾아와? 당장 나가지 못해? 가.
나한테 며느리는 하나뿐이야.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형님을 향해 베개를 내던지고 그걸로 성이 차지 않았는지 일어나서 형님을 병실 밖으로 떠미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나가라며 고래고래 악을 썼어요. 두 사람은 복도까지 나가서도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형님은 주변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저한테 인사도 하지 못하고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러 갔어요.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어쩌지도 못했는데 잠시라도 형님과 이야기를 해야겠다 싶어서 엘리베이터 앞으로 쫓아왔어요. 마침 형님이 탄 엘리베이터가 닫히려고 하고 있었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잡았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불효령이 떨어졌어요. 당장 이리로 와. 저녁 가라고 해. 어서 엘리베이터 문 닫지 못해? 아유, 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손을 뗐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절박한 표정의 형님이 아무 말도 없이 제 손을 잡더니 작은 쪽지 하나를 넘겨주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얼른 보이지 않게 환자복 주머니에 넣었어요. 시어머니가 바로 쫓아와 씩씩대며 저를 데리고 다시 병실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거의 2시간 동안 시어머니는 화를 내면서 형님 욕을 계속했어요. 이 간사한 게 병원까지 쫓아와서 나를 괴롭혀? 너도 절대 저거 만나지 마. 믿지도 말고. 내가 누누이 말했지? 아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끝까지 나를 따라다녀. 어휴, 수술만 끝나봐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저는 수술을 앞둔 나이 많은 시어머니가 큰일이 날까봐 맞장구 쳐드리면서 형님에 대해 고민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수가 없었죠. 당장 오늘이 수술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화를 다 내고 침대에 다시 앉으신 다음 저는 화장실에 가겠다고 하면서 병실을 나왔어요. 저는 수술실 근처를 계속 배회하면서 초조하게 걸어 다녔어요. 머릿속도 복잡했지만 점점 고민할 시간이 줄어들어가고 있었어요. 벌써 몇 시간 후면 수술대에 올라가야 했어요. 내가 정말로 시어머니에게 속아서 내 배까지 갈라 간을 옮겨주는 것이면 어쩌지? 형님이 여기까지 찾아온 것을 보면 형님의 말이 완전한 거짓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고민을 계속하다가 퍼뜩 아까 형님이 준 쪽지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의 기분을 맞추느라 또 아침의 사건의 충격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쪽지의 존재를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었어요. 저는 목마를 때 물 찾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주머니를 뒤져 쪽지를 꺼내 열어보았어요. 큰애야, 아까 베개 던진 건 미안해. 싱싱한 간만 받아내면 얘는 곧바로 버리자. 쪽지 안에는 급히 휘갈겨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죠. 이것은 형님이 저에게 적은 글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형님에게 적어서 건넨 것이었어요. 둘이서 복도에 나갔을 때 형님에게 쥐어준 것이 분명했죠. 쪽지에는 진짜 두 얼굴의 정체가 들어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죠. 입원한 며칠간 눈물까지 흘리며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라던 시어머니의 입을 찢어놓고 싶었어요. 시어머니의 정체는 천인공노할 악과 뒤가 다른 악인이었던 것이었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쪽지를 구겼어요. 그동안 시어머니에게 들은 이야기는 원점으로 돌려놓게 되었죠. 시모가 말한 형님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간이식을 받아내기 위한 거짓말이자 주작이었어요. 저는 거기에 깜짝 속아서 간까지 빼주려고 했다는 사실이 정말 분했죠. 당장 병실로 돌아가 다 엎어버릴까 하다가 그랬다가는 또 시어머니가 난리를 치거나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로 저를 설득할 것이 두려웠어요. 한 번 속았는데 또 속지 말라는 법이 없으니까요. 고민을 하다가 수술을 받기 전에 몰래 빠져나가기로 했어요. 어차피 곧 수술 시간이었어요. 제가 병실에 들어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수술대로 올라갈 시간이라며 간호사들이 찾아왔어요. 저는 순순히 수술대로 향하는 척 하면서 내내 타이밍만 살폈죠. 갑자기 뛰어가면 간호사들도 쫓아올 것 같아서 저는 일단 수술대에 누웠어요. 그렇게 수술실 입구에 가까워지는 순간 저는 간호사를 붙들면서 부탁을 했어요. 간호사 선생님, 제가 너무 긴장이 되어서 그런지 갑자기 배가 아파서요. 정말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만 더 다녀와도 될까요? 금방 돌아올게요.
간호사 선생님이 알겠다고 말했고 저는 시어머니에게 금방 돌아오겠다고 말한 뒤 수술대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화장실 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죽을 힘을 다해 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저를 쫓아오는 사람은 없었어요. 제가 죽을 힘을 다해 뛰어서 1층으로 내려가자 거기에서는 형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형님을 보자 너무 반가워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배를 가르기 전에 형님이 저를 구해준 것이었지요. 형님은 자기 코트를 벗어서 저한테 입혀주고 저를 데리고 주차장에 자기 차로 갔어요. 동서, 잘했어. 잘했어. 마음고생 많았지? 많이 놀랐을 거야. 이제 다 끝났으니 걱정 마. 형님은 언제나처럼 저를 다독여 주었어요. 저는 이렇게 따뜻한 형님을 의심했던 것이 정말로 미안하고 큰일을 겪은 후에 충격으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자 형님은 그간의 일을 자세히 들려주었어요. 모두 간이식을 받기 위한 시어머니의 악행에 대한 것이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치가 떨렸어요. 어머니가 몇 개월 전부터 나한테 이간질을 먼저 시작했어. 어느 날인가부터 나한테 자꾸 네가 나를 못마땅해 한다고 하잖아. 내가 걱정이 되어서 너한테 물어본다고 하니 물어보면 기분만 상하고 아니라고 할 텐데 물어보지 말라고 하면서 말이야. 시어머니 말로는 네가 얼굴이 두 개라는 거야. 내 앞에서는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는 자기를 거지 취급한다고 내 흉을 그렇게 본다고. 그래서 동서가 그럴 리 없다고 착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아니라는 거야. 어머니 말로는 자기가 간이식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 동서한테 간이식을 부탁했더니 그걸 빌미로 자기를 식모 부리듯 부려먹고 그러고 나서도 간이식을 쉽게 안 해준다고 했다는 거야. 아직도 계속 괴롭히는데 자기는 생명이 달린 상황이라 동서가 시키는 대로 해야만 한다는 거지. 처음에는 나도 깜빡 속을 뻔했어. 하지만 동서를 만날 때마다 살펴보면 동서는 그런 것은 전혀 모르는 눈치고 그래서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지어낸 말이구나 하고 나는 혼자 결론을 냈거든.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어. 나는 이런 식으로 간이식을 해드리고 싶지 않으니 제 남편이기는 하지만 아들이랑 이야기해보시거나 기증자 알아보시라고. 그렇게 거절했더니 그대로 너한테 가서 나한테 한 이간질을 똑같이 한 거야. 이번에는 내 핸드폰까지 훔쳐서 증거까지 만드니까 동서도 깜빡 속은 거지. 시어머니는 형님이 자기의 계략에 넘어오지 않자 이번에는 형님의 핸드폰까지 빼앗고 아예 본인이 문자까지 조작해서 어설픈 증거로 저를 속여 넘긴 것이었어요. 저는 형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그동안 무엇인가 찝찝했던 것들이 다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형님, 어쩐지 좀 이상하더라고요. 형님은 평소에 핸드폰 문자로는 거의 단답밖에 안 하시잖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보여준 문자들은 협박에 가까운 긴 글들이라 형님 같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간 저도 형님을 겪어왔는데 그런 모습은 처음이어서요.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형님이 맞나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이 정도로 다른 면이 있는 무서운 사람이라고 우기니까 그런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엊그제 형님 전화 받고 나서 시어머니 가방을 보니까 형님 핸드폰이 떡하니 들어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그렇게 경계할 정도로 무섭다고 하는 형님의 핸드폰을 빼앗아 온 것 자체가 이상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무서운 사람의 핸드폰을 어떻게 빼앗아 오겠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이 꾸민 일이 완벽하다고 생각하신 것 같은데 형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자세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이렇게 허술한 줄도 모르고 본인의 이간질이 성공적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었어요. 물론 제가 수술대에 올라 수술 직전까지 갔으니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알게 된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저희는 병원 1층 수납창고로 가서 수술 취소를 한 뒤 바로 형님 차를 타고 형님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은 형님 집에서 잠을 청했고 다음날 다시 저희 집으로 돌아가 옷을 잘 챙겨 입고 형님과 다시 만나 시어머니 댁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 댁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수술을 받지 못한 채 허망하게 집으로 돌아와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저를 보고 금방 화를 냈어요. 아이 너 어제 어디 갔었던 거야? 입원비만 잔뜩 물고 수술도 못하고 나왔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지만 뒤따라 들어온 형님을 보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었어요. 그리고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죠. 저희는 그런 시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기가 차서 헛웃음을 지었어요. 어머니, 저희 삼자대면이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말씀도 잘하시는 어머니가 왜 아무 말씀이 없으실까? 어서 이야기 좀 해보세요.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형님이 화가 난 표정으로 웃으면서 말하자 시어머니는 더욱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자 저도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따져 물었어요. 쪽지 봤어요. 저한테 간만 얻어낸 다음에 인연 끊고 버릴 거라면서요.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뭐 간 키워서 기증해주는 기계 같은 건가요? 말해보세요. 저희가 따져 묻자 시어머니는 새하얗게 질리더니 벌벌 떨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아무 변명도 못하고 미끄러지듯 주저앉는 게 꼭 시어머니의 인생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자기 자식들 몸은 소중하고 며느리들 몸은 소중하지 않다는 거 아닌가요?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 남편과 아주버님도 본인 엄마의 진짜 얼굴을 알고 땅을 치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한바탕 난리가 났어요. 아들 둘 다 이혼남 만들려고 작정했냐며 부모가 돼서 왜 아들들 인생을 망치려 드는 거냐고 방방 뛰었어요. 그제야 시모도 본인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에게 사정을 하더라고요. 간은 안 줘도 되니까 본인 아들들 호래비는 만들지 말라고요. 그렇게 시모의 간이식 사건은 마무리되었어요. 남편 말로는 가만 생각해보면 예전에 시부 살아계실 때도 시모가 시부의 친한 직장 여자 동료에게 이간질을 시켜 시부를 아주 난처한 상황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만든 사건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엄마의 치부를 밝히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 원래 성격이 좀 그런 것 같다고요. 저희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관계할 필요가 없겠다고 느꼈어요. 그간 당한 만큼 멀리하고 사는 것이 최선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 시어머니는 간이식을 코앞에 두고 실패한 뒤 다시 입원하게 되었어요. 간이식이야 수혜자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든 그냥 치료를 받으며 살든 하겠지요. 형님과 저는 이 일을 통해 진짜 한 팀이 되었다고 느꼈어요. 이 사건을 계기로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만나고 그런 짓을 당한 것은 최악이지만 형님과의 인연 한 가지는 제대로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든 일을 형님과 다시 돈독해지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형님과 제가 귀한 인연인 만큼 대가가 컸다고 여기고 앞으로도 소중한 인연 이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간사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마시고 현명한 판단으로 좋은 인간관계를 이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